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금액이 떨어지는 거지 그 기업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멀쩡한 회사도 값은 반토막이 나요. 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는 봄이라고 말하는 그 장세가 이제 여름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중간 과정 정도. 그래서 봄과 여름의 사이쯤 되는 뭐 늦봄이든 초여름이든 지금 비가 꽤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월에는 잘 안 나타나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우박이 중국과 미국에 크게 떨어져서 그리고 뭐 4월 달에 치고는 폭설들이 막 내리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4월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날씨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날씨도 여름과 봄의 중간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도 공교롭게 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우리는 이 자연 계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계절을 알아맞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보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우산을 팔아서 잘 준비했으면 잘 됐다든지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계절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여름이 없어진다면 봄에서 다시 겨울로 가버린다면 사실 여름 시장의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테니 뉘앙스만으로도 겨울을 대비하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갈 거냐 다시 겨울로 갈 거냐가 사실 지금 이 5월에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그런 팩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름이라면 제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설명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개인 투자자는 봄과 여름 정도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네. 가을에는 자꾸 자산을 채권으로 옮기고 네. 겨울에는 투자해서 좀 빠져서 갖고 있다면 뭐 채권 정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당연히 봄, 여름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라는 얘기는 이제 드린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여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우리는 한 번 더 상당한 성과를 내는 투자 시장을 기다려도 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름이 안 오고 다시 겨울로 갈 거라면 이때는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이제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제가 설명한 겨울은 어떤 상태냐면 금리를 계속 내리는 구간을 저희는 겨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금리를 내리면서도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계속 방어하는 거거든요. 왜 계속 내리냐면 한 번 내려도 살리지 못하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들을 보면 조금 뒤늦은 편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로 말씀드리면 바로 직전 가장 뚜렷한 어떤 겨울은 언제였냐면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겨울이 왔을 때 불경기를 안 좋아지는 리세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의논을 하는 거. 이번에도 이제 4월 FOMC가 발표 났을 때 뭐 시장에 이슈가 됐고 이제 6월 달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금 막 많이 시장에서는 6월에 아마 나올 거다 테이퍼링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2008년도 9년도에도 연준의 그런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 연준이 무슨 의논을 했는지는 FOMC 회의록이 소개가 되는데 그 내용은 그냥 회의록에 냈던 공식적인 발표할 수 있는 내용만 소개되고요. 진짜 누가 뭔 말을 했는지 아주 있는 그대로 다 공개되는 건 5년 뒤에 공개돼요.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을 때 그 시점의 회의나 그때 FOMC 회의들이 다 나중에 5년 뒤에 공개가 됐는데 그때 보니까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계속 금리 인하를 거부합니다. 안 내려도 된다. 자료들을 보면 봤을 때 이제 그들의 대화가 다 나오니까요. 그때 좀 더 빨리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너무 늦게 내렸어요.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잖아요, 결국.
리먼 사태가 오고 나서 1년 뒤에 우리는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썩은 내는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좀 더 일찍 금리를 내렸다면 그렇게까지 된 아주 그런 메가톤급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잖아요. 네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버냉키는 위기 이후에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말하는 그런 쇼크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사실 경질됐어요. 그 뒤에 옐런이 의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책임을 지고 나간 거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중앙은행장의 그런 의사결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또 당연하다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신이 아닌 이상 그들도 의견을 나누고 누군가가 강력하게 특히 의장의 반대를 하면 좀 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엑시트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에 사이클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이클이 진행됐는데 이 사이클의 마감은 항상 금리 인하로 오게 돼요. 이제 나빠진다는 거죠. 좋아질 건 더 이상 없고 더 나빠져 버려서 나빠진 거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대부분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태에 비해서 일찍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 격차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바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경기를 방어하는 그런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지금 요즘 지표로 따지면 한 9개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9개월 뒤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버냉키가 자꾸 미루면서 더 늦어져 버린 거죠.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했었어야 뒤에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격차가 있으니까 반드시. 네. 금리 인하는 하자마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 제가 경험한 건, 뭐 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좀 써놨지만은, 연준이, 정책을 써서 경기를 방어하는 일에 뒷부분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쪽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금리 인하를 해서 뭐 이렇게 할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또 많이 더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다고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아라고 결정권자가 말해주면 더 완전히 막 꽁무니를 빼는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그런 걸 말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알아내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연준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좀 아주 선명한 어떤 법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판단이 늦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9년도 금리 인하를 첫 번째 했을 때 만약에 빠져나왔다면 그때 빠져나온 사람은 어떤 결과를 봤냐면 그로부터 한 6, 7개월, 7, 8개월 동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나요? 한 6개월 정도는 후회했어요. 왜? 금리 인하하고 나서 더 올라갔거든요, 장이.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시장을 더 올려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점이 절대로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푹푹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낙차를 두고 빠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올해 2월 첫 주에 고점을 내고요. 미국 증시 특히 그렇고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고점을 내고 글로벌 증시가 다 조정을 했어요. 2달에서 3달간. 이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이었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몇 프로가 안 되는 조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한 거니까 완화를 한 거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니까 시장은 뉴스 같은 데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막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고점에서 처음으로 조정을 할 때는 한번 꺾일 때부터 10%씩 빠져버려요. 그리고 각 격차 자체가 하루에 빠지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 며칠만 지나고 나면 한 달만 지나고 나면 이제는 이 가격에는 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홀딩을 하게 돼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하락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주문처럼 빠져나와야 돼요. 약 그 문서 쓴 것처럼. 왜? 왜냐면 빠져나오고도 계속 나를 아쉽게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네. 주가 올라가고 괜히 팔았어 막. 예, 그런 상황이 와요. 그렇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역시나 엄청난 하락이 뒤따라옵니다. 그 상승은 뭐 뭐랄까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하락.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45%씩 막 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지는 거에 여러분 혹시 경험을 그때 들어와 계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뒤에 들어오신 분은 모를 텐데 그 하락은 팔 수 있는 하락이 아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뭐 하루에 9%씩 막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연준도 뭐 딱 2번 내렸는데 아주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내려버려서 딱 금리 인하 2번 했는데도 제로까지 내렸잖아요. 예, 2.5에서 제로를 그냥 딱 2번에 가버렸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시장에서 전체가 말해주는 시그널, 금리 인하라는 그런 큰 시그널이 있고 그 전에 저희가 조짐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한데 반드시 겨울은 와요. 순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만 가요? 내려오죠. 올라만 가지 않고 내려온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근데 그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금액이 떨어지는 거지 그 기업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그러게요. 멀쩡한 회사도 값은 반토막이 나요. 왜? 시장의 논리가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왜 풍년일 때 농산물이나 그 채소 가격 보자고요. 이 뭐 수박이 만약에 대풍년이에요. 그러면 이 수박 자체가 뭐 싱싱하고 맛있고 뭐 당도 높고 든실하고 이런 거가 다른가요? 얘는 그대로인데 값이 작년도에는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천 원일 수 있다고요. 네. 수급에 의해서잖아요, 그거는. 네. 물론 주식시장은 수급만 좌우하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시장의 논리가 폭락이 왔기 때문에 모두가 공포에 의해서 던질 때 다 던져버리는 바람에 청산가치 이하로도 떨어지기도 해요, 기업이 진짜로. 무슨 얘기냐면은 그 땅만 팔아도 이 주가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이 땅값보다도 주가가 못한, 시가총액이 못한 기업들이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죠. 뭐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이 심리에 의해서 움직일 때 값은 폭락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는 그 기업은 시장의 논리에 내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갖고 있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실수요자로서 아파트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서 지금의 반대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내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값에 한 3분의 1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팔면은 내가 산 값보다 더 아래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어서 살면 되고, 저 같은 경우 제가 55세인데 우리 큰 놈이 이제 군대 가요. 능력은 없어서 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뭐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안 팔아요. 왜 팔아요? 여기서 도배하고 또 살 수 있으면은 지금 이 값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집에 대해서는 내가 그 속에서 살고 그 인프라를 알고 하니까 이거는 그 가격엔 팔면 안 되지. 뭐 이런 것처럼 네. 주식도 기업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잘 알고 정확한 기업이 있으면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내놓지 마세요. 내놓을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시장에서 값이 떨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시장 가격이에요. 그 실질 가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같을 때도 있고 오버밸류일 때도 있고 언더밸류일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더밸류인 걸 찾아서 투자를 하죠, 보통. 그러나 한 기업조차도 오버밸류인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또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PER의 개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PER이 뭐냐면 EPS라 그래서 Earning per Share의 약자죠.
어닝 퍼시어는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네. 한 주당 순이익이니까 여기에 주식수를 곱하면 그 기업의 순이익처럼 따질 수가 있죠. 그 이익이잖아요. 이익 개념인데 EPS에 비해서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시장에서 불리는 가격 그 주가가 있는데 프라이스가 있는데 이 프라이스가 몇 배냐 이게 PER이에요. 네네. 그럼 이게 똑같으면 PER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어떤 애는 이익이 주당 10,000원 나는데 어떤 애는 주가가 50,000원 가고 있고 어떤 애는 20,000원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불공평하죠. 왜 그런가 하고 따져보니까 50,000원 가는 애는 이 똑같이 주당 10,000원밖에 이익이 안 나긴 하지만은 얘는 어떠냐면 코로나가 와도 이 매출이나 이익 줄어드는 게 극히 작은 산업인 거예요. 주로 어떤 쪽이냐면 음식료 업종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작아요. 최근에 지금 어닝 시즌이고 네. 올해 들어서 올라온 주가는 다 어떤 상황 때문에 올라온 거냐면 PER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EPS 때문에 올랐다는 거. 그 PER 때문에 올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작년도에는 전기차, 2차 전지 얘네한테 멀티플을 후하게 줬다고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공님께서 자료를 다 넣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사업이면은 PER을 할 때, 계산할 때 한 30배는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도는 전기차가 그냥 너도 전기차, 저도 다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니까 2차 전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전기차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막 성장하고 엄청난 산업이니까 PER이라는 배수를 30배 줘야 해요. 이렇게 작년도는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몇 배를 갔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빅3가 30배는 더 넘어갔었어요. 40배 막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조금 조정했어요. 어쨌든 지금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차등적으로 높아요. 배수가. 그럼 이번에 올해 들어서 만약에 주가가 이제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네. 올라온 것들이 PER에 의해서 올라갈 때가 있고 EPS에 의해서 올라갈 때가 있는데 PER에 의해서 올라갈 때는 뭐냐면 그 구성한 산업 중에서 더 고평가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유망 업종이 적정 주가가 막 조정되면서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거. 이건 PER로 올라가는 시장인 거죠. 작년도는 그런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그래서 막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버블 하는 게 네. PER이 막 계속 높게 받았다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전기차나 이런 테슬라 이런 유들은 그냥, 그죠? 테슬라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냐면 금리가 높아지면서 성장주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가 되면서 PER을 너무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 PER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이쪽 시장에서 멀티플이라 그래요. 멀티플을 너무 후하게 받았고 멀티플이 너무 높아져 있어라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배수가 너무 높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 지금 시장은 뭐가 지배하냐면 PER을 높게 주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장은. 자꾸 깎잖아요. 근데도 주가가 올라온 것들은 PER은 어떨 때 낮아지냐면 주가가 낮아질 때 PER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보시면 가격과 EPS의 비율이니까. 네. 이익은 그대로 있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EPS에 비해서 몇 배였냐고 말하는 PER은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들어서는 PER이 점점점 낮아지면 낮아지지 PER을 높게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적자 기업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그런데 전체 종합 주가나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라왔어요. 그럼 뭐가 올려놨겠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익에 비해서 배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가가 올랐다면 이 얘기는 EPS가 좋아져서 올랐다. 지금 좀 이따가 다음번에 보시면 소장님이 차트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걸 조사한 거예요. EPS로 올라간 시장이에요. 지금 올해 들어서 시장은.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들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얘기를 했고, 네. 주식 시장에서는 가치는 여전히 있지만 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똑같이 어떤 거냐면 이 기업은 지금은 이 EPS가 10,000원밖에 안 돼서 주가를 곱하면은 PER이 20배예요. 근데 만약에 EPS가 20,000원이 되면 PER은 몇 배가 돼야 돼요?
그대로 있다면 10배로 떨어져야죠. 왜냐하면 EPS에 비해서 가격이, 주가가 몇 배냐를 말하는 거니까 가격이 그대로 있다면, 예를 들어서 PR이 10배라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EPS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기업의 주가는 얼마일까요? PR이 10배라면 EPS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PR은 뭐 어떤 거냐면 주가 나누기 EPS란 거거든요. PR는 EPS분의 주가. 예. 그러면 지금 제가 PR은 10배라고 말했고 EPS는 10,000원이라고 말했어요. 뭐를 10,000원으로 나눠서 10이 나오려면 이 분모는 10만 원이어야 되죠. 10만 분의 10만 원은 1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PR이 나오고 주가가 나오면 EPS도 나올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네. 그냥 어느 2차전지 어떤 업체의 주가가 1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 있어요. 10만 원인데 EPS가 10,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회사가 만약에 EPS가 2만 원이 돼버렸어요. 3달 만에. 잘 안 되겠지만 2만 원이 되면 얘는 PR이 얼마가 돼야 돼요? 주가가 10만 원 그대로 있어요. 그런 다음에 EPS가 2만 원 됐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PR은 주가 나누기 EPS라 그랬잖아요. 주가가 그대로 10만 원이에요. EPS가 2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 나누기 2니까 얼마예요? 말씀하시잖아요. PR은 5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테슬라가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PR이 200배일 수도 있다고요. PR이 200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테슬라가 낸 이익에 비해서 200배라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값이 뭐 700불이 지금 액면 분할해서 그렇지, 네. 700불이 EPS에 비해서 200배라는 거예요. 그럼 PR이 200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이 EPS가 10배가 됐단 말이에요. 1년 만에 전기차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10배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주가를 나누는 이 EPS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PR은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테슬라 말할 때 고퍼, 뭐 고평가, 뭐 이렇게 말하는 숫자가 확 바뀌잖아요. 네.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봤던 수많은 기업들이 미리 가치를 인정받아서 고퍼 시대에 있다가 얘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만약에 성장을 해버리면, 성장을 한다는 건 이익이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네. 이익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고퍼였던 기업이 저퍼로 내려와 버린다는 거죠.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수많은 기업, 삼성전자가 처음에는 고퍼 기업이었다가 나중엔 저퍼 기업으로 간 것들을 여러 번 그게 반복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저퍼가 되고 나면 또 시장에서 저평가라 그래가지고 또 얘를 막 사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이것도 있고, 요번에 삼성전자가 PR을 더 높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작년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주로 뭐였냐면 이거였잖아요. 비메모리도 삼성전자가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의 왕자였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낸드나 디램 말고 파운드리를 한다는 거 아니야. 파운드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운드리까지 얹어 놓으면은, 물론 삼성전자는 3개 사업 부문이 있어요. 가전 있고 모바일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라고 봐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이 있는데, 이 반도체 안에서도 디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가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하고, 파운드리를 하는 뿐만 아니라 TSMC를 자꾸 갉아먹어. 전 세계 1등 50% 이상 점유하는 TSMC 점유율을 계속 삼성이 뺏어먹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의 멀티플을 더 높게 줘야 될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삼성전자 적정 주가는 이제 10몇만 원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렇게 부르면은 삼성전자는 어떠냐면 순식간에 작년 초하고는 다르게 고퍼주가 되는 거죠. PR을 높게 적용받았으니까. 그래서 얼마 가야 타당해? 라고 말할 때 10몇만 원이면 삼성전자 이익이 안 달라졌다면 이익은 그대로인데 PR만, 그러니까 적정 주가만 올라갔으니까 PR이 확 올라간 걸로 나올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가지고 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요번에도 이제
천억 정도 벌었잖아요. 그런 어닝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2분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게 더 좋아져서 만약에 EPS가 또 확 늘어난다면 작년도 말에 삼성전자에게 줬던 PR은 낮은 걸로 다시 평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또 삼성전자가 저평가 상태라고 하면서 또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PR을 더 줘야겠어요. 이렇게 말한다. 이게 아마존은 지금 1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폭 맨날 같이 그렇게 PR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해왔다는 거죠. 요번에도 지금 빅텍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 덩어리 큰 회사들이 40%씩 성장했다는 거예요. 전분기 대비. 미친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전분기에 비해서 PR이 30배였다면 지금 늘어난 이익으로 딱 계산을 하면은 30이 아니라 25, 20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상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폭락이 올 때 그 금융위기나 또 다른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서 리세션이 왔을 때 그 기업에 대한 값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지만 이익이 계속 살아있다면 얘는 반드시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주가는 올라오게 돼 있죠. 왜? PR 계산 말씀드렸잖아요. 주가와 이익의 함수잖아요. 이것 중에 어떤 것도 불투명한 게 없어요. 이익도 뭐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고. 예. 그 다음에 PR이라는 것도 이 주가를 갖고 따진 거니까 이건 싸네 비싸네도 어떻게 보면 계속 성장하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싸지 않았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고퍼였지만 네. 우리는 다시 저퍼로서 우리 자신을 증명했다.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 브로커 때 저퍼만 찾는 투자를 잘 안 했고, 예, 워렌 버핏은 저퍼만 찾는, 워렌 버핏은 PR을 좀 하는 쪽이 아니에요. ROE를 봐요, 워렌 버핏은. 근데 어쨌든 저평가된 거를 주로 찾는 쪽이었다면 저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사람이었어요. 고퍼에 샀는데 어떻게 저퍼에 팔아요? 네. 쫄딱 망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실제로 올해 초에 파운드리까지 평가를 받아서 멀티플을 더 높게 받았을 때, 고퍼일 때 저는 산다는 거죠. 근데 올해 말 내년이 됐을 때 이익이 너무나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PR이 뚝 떨어졌을 때.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이익이 늘어나면 PR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럴 때 판다는 거죠. 그럼 내가 싸게 팔았다는 뜻은 아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뭔가 싼 거를 찾는 쪽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밸류에이션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일찍부터 알았고, 예. 하지만 성장성을 찾아내는 일에는 예전에도 제가 조금 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요.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식 브로커 때도 저는 성장주를 했었고, 예. 그래서 코스닥 버블 때 우리 선배들은 야, 너 간도 크다 너 막 이랬는데 저는 막 새로운 기술 사가지고 막 톡톡 팔고 그랬었으니까 성장주를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고정이나 붙박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언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낮게 평가를 원래 가치보다 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마치 밀물이 오듯 혹은 폭포수가 쏟아듯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나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끄떡 안 해 라는 투자도 좋은 투자지만 네. 예, 확실하게 그렇게 아는 기업이 있는 거는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그럼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냐는 거죠.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기업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전문적인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되느냐? 사실 전체 시장의 평가가 후해질 때, 그럴 때 투자하는 거죠. 지금 겨울이 올 때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평가가 박해지는 거죠. 네. 왜? 공포감에 의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만 못 믿겠어. 네.
더 내놔, 더 보여줘봐. 이런 때에는 증명하기가 어렵고, 네. 그렇지만 웬만하면, 뭐, 그래? 해. 뭐, 이게, 이 뭐라 그러죠? 곡간에서 인식이 난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데서는 쉽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투자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어서 아주 타이트하게 대부분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즌에는 정말 가격이 떨어지지만 실력이 있는, 내용이 있는 회사를 알고 그걸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즌에는 시장에 안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후하게 쳐줄 때 두 번의 시기가 있죠. 첫 번째, 유동성 장세는 그 가치를 별로 안 따져. 그냥 후하게 쳐줘. 그게 코로나 때. 뭐냐면은 뭐 무슨 어닝을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한 PR을 후하게 주는 상황이 와버린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3-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EPS와 그 가격, 주가 프라이스와 PR로만 말씀드렸잖아요. 이 PR이 높아지는, 멀티플이 높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금리가 낮을 때예요. 금리가 되게 낮으면, 금리가 제로에 수렴한 1% 미만이면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더 많이 줘요. 더 가치 있게 평가해 주는 거죠. 그런 시대에는 이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빵 내려서 제로까지 만들어버리면 이때는 주식에 대한 후한 평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장주도 막 오르고 막 난리치고 올랐던 거죠. 그 설명을 제가 그때 드렸었잖아요. 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낮을 때는 5년 뒤 이익이나 지금 이익이나 이 금리로 보면 0.1%예요. 1년 이자가. 0.1%면 5년 뒤라 그래봤자 몇 프로예요? 0.5%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익을 내는 놈이나 5년 뒤에 이익을 내는 놈이나 은행에 넣어놓으면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럴 때 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5년 뒤에 대박 터지는 놈에게 가치를 많이 줘요. 이자가 별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1년 이자가 3%인 시대가 된다고 하면 5년이면 15%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년 뒤에 들어오는 이익을 지금 만약에 주가로 계산할 때는 15%로 할인해야 되거든. 15%만큼은 까고 계산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는 주식에 대한 어떤 멀티플을 높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장기적인 이익을, 미래 이익을 땡겨온 기업들은 평가가 아주 박한 거죠. 작년도에는 어땠냐면 엄청난 그 금리 인하와 돈을 푸는 일들이 벌어져서 유동성 장세는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말하면 주식의 값이 후한 때예요.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식도 막 인정을 받는 때예요. 이럴 때는 투자를 하시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후하게 주식에 대한 평가가 후하고 주가가 쑥쑥쑥쑥 잘 올라가는 이런 시즌이 하나 더 남았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즌이 뭐냐? 여름. 실적 장세. 다만 이때는 광범위하게 모든 주식, 모든 부동산, 모든 채권에 해당되지는 않고 확실히 실적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쪽들. 이런 쪽들은 뭐 천정이 없을 정도로 뚫고 올라가는. 왜? 그 평가가 후한 때예요. 왜냐하면 차별성을 벌써 두잖아요. 이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가라앉는 놈과 분기마다 더 좋아지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장주나 이런 걸 평가를 할 때는 아까 말한 금리나 이런 것들로 보는 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클에다 갖다가 딱 대서 말하면 이해가 돕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 것 뭐냐면 이 와중에도 빅텍들은 기술주들은 엄청난 실적을 어김없이 발표했다. 지금 뭐 금리 때문에 혹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테크 주식에 대해서 막 인기가 없는 듯이 이제는 가치 주식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기술주를 투자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이들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코로나의 수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여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분기마다 이익을 갱신해온
아마존은 76분기 갱신해 왔어요. 그런 회사가 왜 그런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술이 지배하고 기술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절대 없애버리시면 안 돼요.